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쉬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은 뭐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그 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교재 숙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 내용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좀 많이 줄이고 가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일단 내용들이 굉장히 그 상담 이론들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대상관계 상담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시간이 갔는데요. 그 대상관계 상담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 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학자들에 살펴봤고, 그 페어배원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죠. 페어배원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 개념에는 이제 그 페어배원은 그 어떠한 그 이론들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유아기적 의존 단계, 첫 번째 유아기적 의존 단계를 얘기하고, 과도기적 단계, 과도기적 단계는 유아기적 의존 단계와 성숙한 의존 단계로 가는 이제 그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성숙한 인간 단계까지 이제 페어배원의 그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의 그 클라인의 주요 개념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페어배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대상관계 이론이 어떠한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했고요. 대상관계 이론의 그 중요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관계 이론이 이제 그 정신분석과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론을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이론들, 내가 그 지금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이 이론들과 어떻게 또 관련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나를 분석하는 그 상담 이론을 계속 보면서 나를 적용하면서 나를 분석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클라인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대상관계 두 번째 이론이죠. 클라인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이론을 이제 좀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자신의 그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러한 공부들, 자신의 삶의 역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그 이론에 많이 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인은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은 임상 실험들을 실시해서 보다 효과적인 놀이 치료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애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분은 이제 프로이드의 그 역동 이론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아 발달과 정신병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기 내부에 있는 내적 대상관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기적 리비도와 파괴적 충동을 유아가 리비도적 충동, 리비도적 본능적인 충동과 파괴적인 충동을 갖고 태어나고, 성격 발달은 욕동들과의 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프로이드의 견해를 일단 수용을 하기는 합니다. 이분은 그런 그것들을 수용을 하면서도 리비도를 강조한 전통적인 정신분석 과는 달리 공격적 욕동이 리비도보다 더 병적일 수 있고, 정신분석적 개입은 공격적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어베언과 클라인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 페어베어는 공격성을 리비도적 욕구의 좌절, 리비도적 욕구의 좌절에 따른 2차적인 파생물이라고 이제 개념화를 했죠. 공격성을 이제 리비도적 욕구의 좌절에 따른 2차적인 파생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주장을 했고요. 클라인은 공격성은 선천적이고 생애 초기에 대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애 초기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초기 대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인은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경험을 하면서 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느냐, 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인간의 이게 성격이 좌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클라인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간에 이제 역동적인 이게 어떠한 상호작용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클라인이 유아가 공격적인 내적 대상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을 공격적인 대상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을 이제 클라인은 자리라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동의 성격적 발달을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유아가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좋은 대상, 그리고 나쁜 대상을 이분화하는 거죠. 유아가 있어서 세상에는 좋은 대상이 있고 나쁜 대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딱 이분화해서 생각을 하는데, 좋은 곳이나 나쁜 곳에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상 그리고 나쁜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 후에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자신을 이제 만들어간다 라고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구분하면서 적절하게 그것을 통합해 나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집적 자리, 첫 번째로 이제 편집적 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편집적 자리라는 것은 대상이 이제 생후 3에서 4개월경에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공격성과 내적 대상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편집적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편집적 자리는 이제 죽음의 본능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인이 최초 대상과 관련된 경험들이 파괴적이고 공격적 욕동에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클라인이 유아가 어머니의 적과승과 관계하는 방향을 함입이나 투사적 동일시 그리고 분열 등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자아는 리비도를 갖고 태어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파괴성에 대한 불안도 갖고 태어나므로 유아의 타고난 공격적 욕동은 멸절불안과 박해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자아가 멸절불안을 완화시키는 기제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멸절되는 불안을 자아시키는
완화시키는 기제를 가장 최초 신뢰할 만한 기제가 투사다. 그래서 유아가 자신의 공격성과 그에 따른 불안을 어머니의 젖가슴에 자기의 이러한 불안들을 어머니의 젖가슴에 투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이러한 좋은 경험은 굉장히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수유, 그리고 좋은 신체 다루기는 좋은 젖가슴으로 투사되고, 좋은 경험은 이제 좋은 젖가슴으로 투사되고, 부정적인 수유 경험은 나쁜 신체 다루기, 유아에 대해서 나쁜 신체 다루기, 나쁜 젖가슴으로 이제 투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아 내에 유아의 자아 내에 있는 어떠한 그런 내면적인 파괴적인 위험은 이제 나쁜 젖가슴에 투사되고 나쁜 젖가슴에 의해서 공격받는 환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파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쁜 젖가슴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유아의 성격 형성에. 그래서 함입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인식한 것을 내부 세계로 가져오는, 외부 세계에서 인식한 것을 그대로 이제 자기 세계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한 환상. 그래서 좌절을 유발시키는 외부 대상, 나에게 좌절을 유발시키는 외부 대상을 통해서 함입의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는 내면의 박해자가 되는 것이죠. 유아 스스로 이제 박해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쁜 젖가슴을 이제 내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래서 이 아이가 파괴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불쾌감,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나쁜 젖가슴을 투사를 하게 되는데, 나쁜 대상, 공포를 주는 대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투사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으로도 공격받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해 나가기 위해서 자아는 나쁜 젖가슴을 이제 내사하게 되는 거죠. 나쁜 젖가슴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그러한 나쁜 내사의 과정은 또 다른 불안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자아는 나쁜 젖가슴으로 투사되는 동시에 그 대상과 동일시함으로써 공격성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유아는 그 상황에서 공격성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성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투사적 동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투사적 동일시는 좋은 대상 경험, 나쁜 대상 간의 경험, 상대적 균형에 따라서 투사적 동일시 효과는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대상 경험이 나쁜 대상 경험 간의 상대적인 균형에 따라서 만약에 투사적 동일시가 이루어진다면, 이 투사적 동일시 안에서 나는 그것들을 내가 이 파괴성, 공격성을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의 투사적 동일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들은 이제 나에게 어느 정도인 안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안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유아가 가지고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데, 좋은 대상 경험이 약하고 대상에 대한 파괴성, 이런 것들이 공격성들이 통제되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내가 더 불안감, 나쁜 대상 과의 투사적 동일시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유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사에 대해서 재내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것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재내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인해서 외부에 대해 통제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위험스러운 내사가 자신이 타인의 마음에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제 편집적인 망상,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상을 내사해서 자신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시 그것들을, 그 불안을 통해서 다시 재내사를 하게 되고, 그 재내사를 통해서 더욱더 큰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젖가슴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의 결과, 그 엄마라는 대상은 유아의 의식 세계에서 아직 전체 대상이 아닌 부분적인 대상으로 이제 그 지각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간단히 얘기해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측면이 경험될 때 긍정적인 측면은 배제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그 의식될 때. 그래서 어머니가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면으로 이것들이 그 유아에게 대상이 그 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분열이라는 것은 젖가슴과 파괴적인 충동을 젖가슴과 파괴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그 투사하는 것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분열은 편집적 자리의 1차적인 이제 방어 기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적 자리에서 투사, 내사,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분열, 그 이상화하게 되고, 엄마의 젖가슴 이상화하게 되고, 전능성, 부인과 같은 방어 기제들이 이제 사용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방어 기제에 대한 이제 좋은 젖가슴을 내사하지 못하고 이제 분열을 갖게 돼서 이제 파괴적인 충동성을 계속 투사하게 되고, 이러한 방어 기제들을 계속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애석 성격장애나 경계석 성격장애와 같은 심한 병리적인 성격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초기 대상의 경험에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리비도, 에너지가 충분히 강해서 좋은 대상을 내재화하게 되면 건강한 자아가 생기게 되고, 건강한 자아, 분열하는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을 이렇게 다 분열의 기제를 중단하고,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통합하게 되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두 대상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불균형에 대해서 불균형을 갖지 않고 균형 잡힌 자기 자신을 통합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집적 자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좋은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해 나가지 못하고 이것들 사이에서 불균형을 이룬다.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이 자아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아의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분열 상태를 이제 고착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통해서 초자아가 발달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이제 편집적 자리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울적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울적 자리는 이제 생후 4개월부터 2세까지 지속되는 우울적 자리에서는 자신이 증오하고, 우울적 자리에서는 자신이 증오하는 것, 그리고 파괴하고 싶은 대상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라는 것을 유아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인식하게 돼서 이때 대상은 부분 대상 수준에서 전체 대상 수준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부분 대상에서 전체 대상으로 확대가 되는 이 과정이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좋고 나쁨이 동일한 대상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 우울적 자리에서 이해하게 되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머니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라는 현실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환상과 현실과의 경계를 명료하지 못한 유아에게서는요, 다른 불안이 유발되는데, 이게 편집적 자리의 특징적인 역할이었던 수동적인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 우울적 자리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손상시키고 싶은 욕망을 지닌 행위자로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아보다는 대상이 박해를 받게 되고, 내 자아보다는 대상이 박해를 받게 되고, 파괴의 위험은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죄책감, 파괴적 충동을 사랑하는 대상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죄책감으로 나타난다. 죄책감으로 대치되면서 공격성으로 기인한 박해 불안은 이제 우울 불안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우울적 자리와 관련지어서 이제 이야기 하는데요. 멜라니 클라인은 우울적 자리에서 나타나는 좋은 대상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근원이라고 또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아가 이 시기에 환상 속에서 손상된 대상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느낀다면 죄책감이 장애를 유발하지 않고요. 능력이 이러한 손상된 것을 고쳐줄 수 있다고 있는 능력이 이전 발달 단계인 편집적 자리에서 좋은 대상의 내사와 좋은 신체 다르게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의 긍정적인 경험은 유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느끼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좋은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동의 파괴적인 환상과 공격성이 좋은 어머니를 파괴시켜주지 않았다는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적 환상과 공격성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켜준다. 성인기 동안의 좋은 대상과의 관계는 우울적 자리의 보상 경험에 달려있다. 우울적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어머니를 경험했고 좋은 관계 대상을 경험해서 그것을 통합해 나갔느냐에 따라서 성인기 동안의 대상 동안 좋은 대상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적 자리나 우울적 자리에서는 편집적 자리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이 하나의 자기만의 하나로 보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상을 분열시키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울적 자리 안에서는 그 대상을 통합해 나가서 대상과의 관계에 어떠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인기에 그러한 자신이 통합해 나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성인기에 좋은 대상을 관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자신의 개념에서 우울적 자리와 편집적 자리라고 이것들을 이제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주요 개념은 이제 코엇의 개념입니다. 코엇의 개념은 이제 자기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자기 심리학. 자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코엇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주로 분석하면서 임상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프로이드는 자기애를 굉장히 병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간주했는데 이 코엇은 그 자기애를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발달의 그 요인으로 봤다. 이것이 이게 차이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애가 고착될 경우에 자기애적 병리 상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고착될 경우에 자기애적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그 코엇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개념, 자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심리 구조를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78년부터 자기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그 심리학 분야에서 그 인간 심리의 근본 동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로 발달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정신병리 형태는 구조의 결합, 즉 자기의 왜곡, 자기의 약화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코엇은 자기의 이런 모든 결함, 자기의 모든 결함들은 생애 초기에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의 혼란에 기인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코엇의 이제 그 자기 심리학에 대한 그 이야기이고요. 코엇은 그러니까 심리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유아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인간의 심리 관계를 이해해서 어머니와 유아 관계에 초점을 두고요. 어머니와 유아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그 자기를 발달시켜 나간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가장 유아기의 가장 초기 발달 단계에서 인식되지 않은 심리 그 욕구와 긴장의 특징지어서 심리 이전 단계, 그리고 아닌데. 심리적 욕구와 긴장을 특징지는 심리 이전 단계, 유아기의 초기 발달 단계가 심리 이전 단계, 그리고 공감적인 모성 접촉 자체는 이미 유아에게 자기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된다. 그러니까 공감적인 모성, 그러니까 유아 초기에 어머니와의 접촉,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두었고요. 어머니와의 공감적 반응이 없다면 유아는 비록 자기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치감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양육적인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강도의 높고 낮음이다. 그래서 자기 강도의 높고 낮음은 유아기 때 어머니와의 어떠한 관계를 했는가, 공감적인 접촉 모성을 가졌는가, 아니면 공감적이지 못한 것들을 가졌는가. 유아가 어머니와 공감적인 반응을 갖지 못했다면 자기 가치감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유아의 자기감에 일련된 반사, 잠재성과 불과하지만 부모와의 기대와 격려를 통해서 그러한 미비한 자기감은 심리의 중심적 조직으로 이제 변형된다. 그 좋은 대상을 만난 유아는 자기 대상을 내면화하고, 자기 대상을 내재화하고 변형된 내재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통해서 핵심적인 자기를 만들어 나간다. 라고 이제 코엇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엇이 이야기하는 코엇은 이제 적절한 양육의 돌봄, 초기에 이런 것들, 어머니의 반응, 이런 것들의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했다면 적절한 자기 가치감과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자기감이 깨지고 더욱
결사적이고 완벽해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어머니가 받아주기로 하는 의도에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과시는 과장된 노출증적 자기를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외부 세계에서 더 인정받고 받으려고 더 과장되고 더 우스꽝스럽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유아기의 어머니와의 이런 그 현상을 잘 하지 못한다라면 그 유아기의 반사 반응을 반사는 유아의 욕구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성적 환경이 제공하는 돌봄이 유아에게 최초의 자기 대상으로 경험되고 자기 대상이라는 것은 유아의 필요에 반응해서 그러한 역할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의미한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절한 양육적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적절한 양육적 돌봄이 중요하다라고 코엇은 얘기하면서 과장된 자기는 건강한 야망으로 변형되고요.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상은 이상과 가치의 형태로 이제 내재화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동은 성장하면서 차츰 이제 어머니와 분리되는 존재라는 것이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를 더욱 이상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화된 이미지를 함께 그 공유하려고 하고 자기 대상은 자기와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기와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게 되고 점차 더 통합된 자기를 발달시켜 나간다 라고 이제 그 코엇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상화하면서 부모로부터 처벌과 금기를 경험하면서 초자를 발전시켜 나간다 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감을 형성하는 것은 성숙하고 독립된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부적절한 자기감은 불평등 또는 과도한 요구, 심각한 혼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요구에 대해서 부모가 과도하게 혹은 너무 부적절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아동이 자기 개념을 발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자기 도취적인 성격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 대인의 그 아동의 성격, 사회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부모의 초기 양육, 적절한 돌봄과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자기 가치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코엇의 그 주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코엇과 이제 그 클라인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정신병리와 상담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융의 분석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